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민 PD의 휴가를 대신해서 이번 한 주 생생경제 만들어가고 있는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생생경제는 리스트라는 말로 열어볼까요? 오늘 새벽 0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좋은 의미인데요. 수출 관련 규제나 절차를 쉽게 해주는 일종의 수출 우대입니다. 국제분업 질서를 깨는 일본의 행태도 행태지만 우리 산업이 받을 피해 최소화할 대책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리스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블랙리스트죠. 민주화 운동이나 소신 발언을 한 문화예술계 인사들 이 블랙리스트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최근엔 위시리스트가 생활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 이루고 싶다라고 할 때 리스트에 올리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의 위시리스트에 유튜버, 투잡 이런 것들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위시리스트에 담긴 재능 공유 플랫폼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경제 이야기, 여러분에게 위시리스트가 되고 싶은 YTN 라디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일본 정부가 28일 오늘 오전 0시를 기해서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죠. 여기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책회의도 열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몰랐던 새로운 일은 아닌데요. 과연 이런 대책들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요? 또 더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의대 무역학과 이홍배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홍배입니다. 네, 자,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된 첫날입니다. 그 의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상대로요. 일본이 일단은 단행을 했습니다. 단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좀 그동안 시간이 좀 있었는데 네. 우리 정부 쪽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강경한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에 대한 일본의 그 카드를 접을 수 있는 아마 기회를 드리자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양국이 조금 뭔가 우호적인 입장으로 돌아설까 기대한 바가 있었지만 결국 지소미아도 종료됐고 또 화이트리스트도 예정대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런 그렇네. 상황인데 지금 1120개의 전략물자 품목 또 비전략물자 중에서도 70여 종의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 꼼꼼하게 따져서 내보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일반 국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무역 의미에서 무역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제일 큰 달라지는 변화되는 건요. 네네. 양국이 기존대로라면은 아무 걸림돌 없이 아무 절차라든가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담 없이 서로 제품을 주고받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했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더 몇 배 더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이게 과거에 어떤 이런 화이트리스트에 있을 때는 기업끼리 일종의 한 번만 허가 받아놓으면 기업끼리 필요할 때 서로 수출하고 수입하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일일이 정부가 허락해줘야 된다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무역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단어를 쓰고 제재라는 단어를 쓰고 사실상 제재를 뛰어넘어서 사실상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기화하는 거죠. 네. 그 품목 자체를 자기 나라에서 빠져나가는 자체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내보낼 것만 내보낸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 입장은 상당히 좀 큰 피해가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은 오늘부터 시행이지만 뭐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예.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전에 이미 3가지 전략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전례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교수님? 앞으로 정말 건건이 일본 정부가 좀 뭐랄까요? 시비를 걸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여전합니다. 네. 제가 옛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너무 강경한 카드를 꺼내든 이상 네. 그 카드를 쉽게 접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현재 모든 품목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민간 품목인데 전략물자죠. 네네. 첨단 소재라든가 재료 가공이라든가 전자, 컴퓨터, 통신, 정보, 그다음에 센서, 레이저 이런 부분들 모든 부분에 대한
그러한 품목들은 전부 대상이 됩니다. 네. 다만 일본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 간의 갈등이 생긴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노골적으로 전면에 내세워서 정말 개별적으로 허가를 하면서 하나씩 꼼꼼히 살피면서 내보내겠다라는 그러한 강경한 입장은 아마 고수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은 좀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가 이렇게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또 여러 가지 수출 기업에 대한 점검, 규제를 강화하면 일본 내 기업들 역시도 불편함과 또 아베에 대한 반감을 호소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도 역시 같이 이해하면 될까요? 예, 당연합니다. 네. 지금 일본 내에서도요, 산업계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적으로도 왜 그러느냐, 왜 그러한 정책을, 왜 그러한 카드를 상의 없이, 협의 없이 내놨느냐라는 게 지금 언성이 높습니다. 네. 말 그대로 결국은 자국의 기업들이 품목을 허가를 받아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네. 비용이라든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수출해서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럼 재고가 쌓일 거 아닙니까? 네. 그 재고가 쌓이면 생산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네. 자국 기업의 자국 국익에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아마 모니터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화이트리스트 제재 조치를 아마 구상을 하고 시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는요. 네.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를 유지를 하겠지만은 아마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베의 경제 보복 결국 접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전망인데 사실상 이 미국 주요 언론들도요 정말 이 아베의 경제 보복 제재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고 좀 자유무역 시대 국제 분업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좀 우둔한 행동이다라고까지 비난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일본도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라는 이런 표현조차도 안 쓰면서 뭐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받던 혜택들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그렇죠. 특별한 의미를 부여 안 하려고 오히려 합니다. 결국 이런 네. 부담이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요. 처음에 규제다, 제재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 관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네. 관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그러한 그 조치를 합리화시킨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네네. 더 이상 여기서 악화되는 것이 뭐 억제시키겠다라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이 경제적인 측면은 외교 안보 그다음에 정치적인 측면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요. 네네. 미국의 시각이라든가 미국의 바라는 지향하는 그런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일본 정부로서 선뜻 시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하고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화이트리스트에 이런 더욱더 악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일본 자체적으로 좀 수그러뜨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도 뭔가를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일본의 이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는 뭐 비난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들이 또 어떻게 출구를 찾아 나올지 좀 우리도 뭔가 대응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네. 출구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지소미아가 이 한일 정보보호 협정이 종료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네. 밝혔는데 이로 인해서 사실 일본의 반발도 크고요. 미국의 기로도 변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방금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이 청와대 김현종 차장이 이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이 없고 귀책 사유는 모두 일본에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아베가 섣불리 더 추가적인 보복이나 경제적인 제재를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2차 보복 같은 또 더 강경한 조치, 강대강으로 서로 레벨업 시켜가는 대치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지금 기사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상당히 어려운 방향인데요. 네네. 사실상 이 한미 1, 2, 3국 간의 외교 안보 부분, 특히 이제 국방 부분 쪽은 상당히 네. 좀 동맹 관계라고 하지만은 한미하고 그 다음에 미일하고의 관계는 좀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미일 관계는 동맹 우방이라는 측면보다는 혈맹이라는 쪽에 좀 가깝고요. 네. 그다음에 한미 관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방 동맹국에 저는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2달 동안에 이루어졌던 이러한 일본의 행위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 미리 차단이 됐을 겁니다. 이 네. 수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네. 그 차단이 안 됐다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미일 간에 용인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북미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미국,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일본 쪽에도 인지를 시켰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2차 보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네. 섣불리 내놓지는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미 관계는 린치핀 핵심 축이고 미일 관계는 코너스톤 주춧돌이다. 사실 이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게 이 무역 질서에 있어도 또 정치 외교 안보를 사실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향성이 지금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계신데 우리 정부가 일단은 대응을 내놨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당정청 협의가 열렸고요. 또 국무총리 주재로도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이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게 아니라 이런 건 원래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하십니다. 총평부터 해주시죠. 예, 우선은요. 과거 10년, 20년 전부터요. 네. 추진해왔던 그러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보다는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씩 지원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한 가지 여전히 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도 그렇지만은 모든 부처가 네. 부처에 맞는 그러한 지원책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취합해서 자 그러면 부처 간에 뭘 해야 되는가라는 하나씩 위원회를 만들고 신무단을 만들고 추진단을 만들고 센터를 만들고 저는 그거를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집약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로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거기서 일원화된 정책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 밑으로 톱다운식으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산업계 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해서 톱다운으로 가져가든지 네. 그 창구가 지금 아직까지는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산발적으로 지금 계속 정말 오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약 한 2조에 달하는 네. 그런 큰 규모의 예산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네. 이거를 과연 어떤 기업에 어떤 품목별로 그리고 누가 그걸 관장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하나의 일원화된 기구라든가 그다음에 하나의 큰 틀에서 운영되고 조직화되고 체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첫 번째는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재정을 투입하려고 하는 게 좀 느껴지지 않는가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대체 수입처를 지금 발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보상이라든가 피해 부분들을 지금 수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도 해왔고 기존에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온 상태인데 네네. 그 부분 외에 대체 수입처를 가지고 그럼 그 대체 수입처하고 어떠한 R&D 투자를 하고 어떠한 생산 협력을 하고 어떠한 마케팅을 협력을 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줘야지 네. 기업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네. 대기업은 스스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의 소재 부품 장비 업체는요. 네네.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의존도가 높죠. 네. 그렇죠. 그런 그런 토대를 정부가 일관된 틀 하에서 만들어줘야지만이 그래야지만 단순하게 지금 급하다고 대체 수입처만 확보하게 된다면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네. 라는 거죠. 자, 이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정책관실 총괄회의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또 중기부, 특허청 이렇게 다양한 부처가 대안을 세워서 당장의 기업의 애로사항과 어려움, 또 자금 흐름의 여러 가지 어려움까지 세부적으로 안건을 마련했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포인트로, 네, 원스톱으로 예. 좀 기업들이 직접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감 있는 창구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대책, 모든 지원, 제도적인 틀의 지원을, 정책적인 네. 지원을 하나의 조직
안에 네네. 둬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적극적으로 네네. 총괄하면서 추진을 하는 뭔가가 컨트롤 타워가 세워져야 됩니다. 네. 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좀 지금 뭔가. 모든 부서의 분들을 다 네. 파견을 시켜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네네. 그렇고. 오늘 네. 대통령께서도 뭐 그 산업 현장에 직접 가셔서요. 현대모비스에 가서 경제 독립 얘기도 하셨고 그만큼 네. 요 유통기업 장려 얘기도 하시면서 뭔가 의미가 있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총괄적인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네, 저도 기대합니다. 좀 관심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교수님 계신 곳하고도 가까울 텐데요. 이 창원의 공작 기계들이 있는 기계 산업 쪽이 예. 이 CNC라고 해서 이 직접 이 공작 기계를 제어하는 이 소프트웨어 부품이 거의 일본산인데 당장 예. 여기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이거 지금 R&D를 한 5조 원 정도 투자하고 22년까지 5조 원 정도 쏟아부었다고 해서 예. 당장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그만큼의 기술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정밀 공작 기계 부분인데요. 네네. 예, 이 부분은 정말 소재 부품 쪽을 설계하고 공정 거쳐서 시제품 만들고 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걸 국산화해야 된다라는 네. 것보다요. 네네. 일단은 비교의와 즉 독점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네. 점진적으로 단숨에 이걸 국산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네네. 단언합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의 관련 기업과 그다음에 협력해서 거기서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기술 협력하면서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부분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여기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대처는 가능하겠죠. 네. 가능한데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우리의 먹거리를 이 부분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네. 과연 이걸 5년 10년 안에 모두 100% 국산화해서 만약에 가져간다. 그게 들어가는 비용, 그게 들어간 모든 그런 시간적인 부분, 그다음에 리턴의 불투명성 그런 것들 감수할 만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라는 네. 것도 퀘스천 마크가 되고요. 네네. 그럴 바에는 아예 기존처럼 일본과 독일과 미국이라든가 이런 주요 선진 기술 강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시키는 하나의 네트워크의 그런 틀을 정부가 나서서 만들어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좀 더 영리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좀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네. 독립, 국산화, 취지와 방향 당연히 옳습니다. 그러나 네. 조금 저희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은 선진국과 협조를 하면서 정말로 국산화할 수 있도록 또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제일 우리한테 네. 우리 부품 소재 부품 장비에 영향을 준 경쟁 향상에 영향을 준 나라는 일본입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누가 봐도 거짓말이 아니 지적할 수 있는 네네. 내용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향상 그다음에 대세계 무역 수지 흑자 1,000억 달러를 달성하게 된 그 외부 경제 효과를 내게 해준 그리고 그 기여를 해준 나라가 일본인데 네. 일본하고의 관계를 저는 하루빨리 복원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편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립 역량을 강화시키고 대세계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더 확고하게 심화시켜 나가는 게 좀 더 빠른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본의 행동은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옳다고 할 수 없으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산업의 발전과 또 자생력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든 또 일본과의 관계를 다시 좀 마주볼 수 있는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계기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그게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기업은 그나마 좀 맷집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당장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좀 국내 대기업이라든지 국내 산업 클러스터에서 어떻게든 좀 서로 뭐랄까요? 상부상조일까요? 이렇게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대안들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과거 20년 동안 그러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까지도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소재 부품 장비 부분에서의 협업이라든가 협조 협력 부분은 미흡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정부가 그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세부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업이 어떤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이 매칭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협력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수요처로서 공급처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가. 네.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려면요. 결국은 기술의 수준이라든가 중소기업이에요. 네. 기술의 수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대기업의 기술의 그런 소재 부품 장비의 기반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매칭이 돼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미스매칭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미스매칭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네. 저는 집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집어줘서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자유주의 시장 경제에서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네네. 이 소재 부품 장비만큼은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로 가져가려면요. 네. 대중소기업의 이 협력 강화의 네. 핵심은 정부가 지적을 해서 알겠습니다. 짚어줘서 선택을 해서 네. 그다음에 그거를 집중화시켜서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네. 제안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에도 상생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 어려운 계기를 통해 또 다른 상생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지도 정부가 좀 나서서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의대 무역학과 이홍배 교수였습니다.